죽음을 되돌린 손끝, 머슴의 손. 사람의 목숨이 손끝 하나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그 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 왕실의 어이들조차 손을 들었던 병을 이름도 없는 머슴 하나가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손은 약을 짓는 손도 침을 놓는 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아픈 곳을 먼저 알아보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중전마마의 가슴 위에 얹혀 있던 날, 조선의 운명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어느 사관도 제대로 적지 못한 궁궐의 깊은 장막 뒤에서 소리 없이 일어난 한 머슴의 기묘한 손재주에 대한 전설입니다. 옛날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연다면이라 불렀습니다. 안개가 자주 깔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연다면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익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다면 북쪽에는 꼿꼿하게 솟은 절벽이 있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절벽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사시사철 흘러내렸습니다. 땅이 메마른 해에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버려진 혼들이 우러내는 눈물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그 절벽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는 조용한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김진사라는 양반집에 붙어 사는 머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길수가 어렸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길수는 친척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김진사 집에서 일하며 먹고 자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길수는 말이 적고 성실한 머슴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불평하지 않았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길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아픈 곳을 유독 먼저 보는 눈과 그곳을 만지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누그러지는 손이었습니다. 길수가 7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이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뼈가 부러졌는지 찢어졌는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아이의 팔을 조심스럽게 쥐고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수는 그 자리에서 팔을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변의 살과 근육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이가 훌쩍이는 소리를 멈추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통증이 한결 덜해졌다는 듯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여 보였습니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저 아이가 울다 지쳐 그런 걸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길수 손이 좀 다르다는 말이 소곤소곤 돌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자라며 그 능력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몸에서 아픈 곳이 보였습니다. 마치 붉은 점으로 표시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고 어떤 사람의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은 경직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의 다리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길수는 그것들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 어디가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소를 기르던 안악이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흙벽에 기대서 앓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약초꾼을 불러다 탕을 끓여 먹여도 허리의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그 안악의 곁을 스쳐 지나가다
문득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안악의 허리에서 묘하게 틀어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 괜찮으시다면 허리를 살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악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으니 젊은 머슴의 손이라도 빌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길수는 허락을 받고 손을 허리 부근에 살며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듯 손가락을 이동했습니다. 길수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뭉쳐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악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만지기만 해도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길수는 그 뭉쳐있는 곳 주변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뼈를 맞추는 것도 아니었고 힘을 주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매듭을 하나씩 숨막힌 옷고름을 풀어주듯 천천히 쓸어내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안악은 허리를 조금은 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논두렁 사이를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안악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머슴손이 어쩜 이리 기묘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연다면을 천천히 넘어 인근 고을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길수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그저 움츠러든 곳을 조금 펴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몸이 마치 굽고 꼬인 나뭇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어디가 꺾였는지, 어디가 말려 올라갔는지 무심코 보는 사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이 좋은 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수는 16이 되었을 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픈 곳을 보여주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길수가 손을 뻗으면 그들의 몸은 점점 더 아파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길수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단지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 길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수를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누군가는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길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연다면 사또의 첩하나가 고난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고 밤이면 숨이 막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병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침을 놓고 약을 지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길수에 대한 소문을 사또 귀에 넣었습니다. 사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머슴이 감히 의원 흉내를 낸다니 이것은 곧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첩의 병세가 깊어지자 사또는 체면을 잠시 접어두고 길수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사또가 경고했습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고, 만약 소문이 더 커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길수의 목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수는 자신의 능력이 어딘가 껄끄러운 곳에 닿았음을 그제야 명확히 알았습니다. 길수는 첩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첩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마치 얇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헐떡이는 숨 사이로 가슴이 빠르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가만히 손을 첩의 목과 어깨, 가슴과 옆구리를 짚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첩의 몸을 옥죄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길이 지나는 통로는 어딘가에서 막혀 있었고 목 아래에서부터 가슴 깊은 곳까지 열이 더부룩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길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탕약으로 풀릴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수는 척추를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뼈가 조금 돌아간 자리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 뒤로 흐르는 기운들이 전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길수는 숨을 고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으시면 조금만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 척추 옆을 살짝 비틀어 주었습니다. 바삭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또는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지만 길수는 집중을 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첩의 숨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어질 듯 짧던 숨은 조금씩 길어졌고 가슴의 들썩임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첩의 얼굴에는 옅은 혈색이 돌았습니다. 사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길수를 노려보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자신의 귀와 길수의 가슴 속에만 넣어두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또 집안에서는 기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길수는 다시 양반집 마당을 오가며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는 평범한 머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더 커다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비, 그러니까 중전마마께서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력 저하와 피로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전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독한 두통과 현기증,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어이들이 번갈아 침을 놓고 약방에서는 귀한 약재들을 끌어다가 탕을 타렸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중전은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며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궁궐안은 하룻밤 사이 불바다처럼 소란해졌습니다. 내시들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숨이 가쁘시다고 외쳤습니다. 내의원에서는 급히 상소를 올려 나라 안의 유명한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맥을 하는 의원들마다 서로 다른 말만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심장 기운의 허약이라 했고 어떤 이는 원한이 쌓여 머리를 어지럽힌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전의 얼굴은 주름 하나 없는 어린 소녀처럼 희게 질려갔습니다. 왕은 밤마다 침상을 지키며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왕이 괴로워하며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궁궐 안 낮은 직책에 앉은 한 내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의가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입을 함부로 놀릴 자리는 아니지만 지방에서 기묘한 손을 가진 머슴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술은 배우지 않았으나 몸에 맺힌 곳을 풀어 사람의 병을 낫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왕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머슴이라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노여워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우기에는 중전의 숨이 너무 가빴습니다. 왕의 손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왕이 명했습니다. 그자를 당장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연다면의 머슴 길수는 어느 날 갑자기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수는 관군들을 따라 한양으로 향하는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쳤다간 자신뿐만 아니라 양반집과 마을 사람들까지 연좌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한양의 성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틈 사이에서 길수의 허술한 옷차림과 손발에 묻은 흙은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궁궐 앞에 이르렀을 때 길수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내관 하나가 다가와 차갑지만 예를 갖춘 말투로 말했습니다. 머슴이라 들었다고 이 안에서는 입을 삼키고
눈만 뜨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을 잘못 놀리면 손만 기묘한 것이 아니라 목도 잘려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길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전이 누워있는 침전은 숨조차 함부로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결하게 정리된 방 안, 향 냄새와 약재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중전마마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흰 종이 같았고 눈은 힘없이 감겨 있었습니다. 가끔씩 미약한 숨이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어의와 의원들이 방 한켠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건드리면 부서질 유리처럼 긴장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머슴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길수의 귀에는 중전의 숨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길수는 중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길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중전의 몸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알 수 있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몸의 기운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 어디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길수의 손이 중전의 목, 어깨, 가슴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며 길수는 중전의 몸속에서 오랫동안 쌓인 긴장과 두려움이 덩어리처럼 엉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병은 흉과 심, 그리고 머리 위까지 모두 한데 매여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수는 조금 더 몸을 숙였습니다. 왕의 눈빛이 날카롭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의 시선은 두려움과 경멸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길수는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두려워할 시간은 아니라고, 지금 이 손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길수는 중전의 갈비뼈 사이를 더듬으며 숨길이 막힌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몸 전체가 달아올라 있는데 오직 그 지점만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이 숨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수는 손바닥으로 그 지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자신의 폐에서 시작된 숨이 어깨를 지나 팔과 손끝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모든 감각을 동원해 따라가 보았습니다. 눈을 감자 중전의 안쪽에서 뛰는 심장 소리가 미약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약한 푹소리처럼 언제 끊길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길수는 손끝을 조금 눌렀다가 풀어주었습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모았다가 펼치며 막혀있던 길을 두드리듯 살며시 자극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중전의 몸이 크게 한번 떨렸습니다. 중전의 입에서 길고 깊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던 사람이 물 위로 올라와 처음 숨을 들이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이들의 술잔 같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길수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열린 길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숨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은 조금 더 힘있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맥박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얼마 후 중전의 눈썹 사이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더니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중전은 눈을 떴습니다. 빛이 강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듯 눈동자가 방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왕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중전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는 왕의 무너져가던 마음을 단번에 지탱해주는 소리였습니다. 왕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죽음의 문턱에 몰려있던 사람의 입에서 이제는 숨이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의 중 하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이가 물었습니다.
대체 어찌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길수는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막힌 곳을 조금 풀어드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전의 병세는 그날을 기점으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고비를 넘기고 나니 몸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늘었고 밤마다 괴롭히던 흉통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길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머슴 하나가 중전마마의 생명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의원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모두에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내의원과 내의원 밖의 의원 중 일부는 이 사실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머슴이 어이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왕실의 병이 머슴 손에 달렸다고 하면 어느 나라 웃음거리가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머슴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길수는 궁궐 뒤편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길수는 이곳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흙을 밟으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깨끗한 문살과 양냄새에 둘러싸인 방에 누우려니 몸이 먼저 신음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머슴 나으리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놀란 길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여나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 12살쯤 되어 보이는 넷이 아이였습니다. 넷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마마께서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자신을 찾는다니 길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길수는 넷이 아이를 따라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중전이 있는 침전 앞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의 시녀들은 물러나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중전마마는 기댈 베개를 조금 높여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길수는 문지방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머리를 들라고 말했습니다. 중전의 목소리는 금을 긋듯 고왔습니다. 길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왕비, 한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모든 신분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 숨을 되돌려준 자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길수는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막힌 곳이 보여 풀어드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전은 그 답을 듣고 미약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얼마나 약한지 한 군데만 막혀도 온몸이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 또한 그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길수는 그 말이 단지 병든 몸에 대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궁궐 안의 기운, 신하들의 눈빛, 왕의 지친 어깨를 중전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단순히 자신의 병만이 아니라 나라의 병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내 병이 언제 또 도질지 모른다고. 그럴 때마다 그대를 궁으로 부르지 않고도 이 기운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남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은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어느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린 궁녀 하나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궁녀의 이름은 소란이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손톱이 길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표정을 잘 보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이 몸의 매듭을 푸는 손이라면 이 아이의 눈은 마음의 매듭을 보는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대 두 사람에게 서로가 아는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머슴과 궁녀와 중전마마라는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인연의 실이 얇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길수는 궁궐 안에서 보는 몸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무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깊은 상처로 굳어 있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서슬 퍼런 상소를 올리다 밤마다 소가리를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배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비밀을 품고 사는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과 어깨는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몸 곳곳에는 각자의 삶이 새긴 매듭이 있었습니다. 길수는 그 매듭들을 풀어주면서 이 궁궐이 단지 화려한 기와와 대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숨소리와 억눌린 말들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해갔습니다. 소라는 길수의 곁에서 배웠습니다. 몸의 매듭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길수와 달리 손으로 느끼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소라는 사람의 표정, 걸음걸이, 숨소리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궁녀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소라는 그 궁녀를 보고 길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궁녀는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길수는 놀라며 그 궁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왼쪽 무릎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란이 대답했습니다. 걸을 때 왼쪽 다리를 살짝 끌고 무릎을 완전히 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면 무릎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길수는 감탄했습니다. 소란의 눈은 자신의 손만큼이나 예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며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전의 병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쓰러뜨릴 만큼의 발작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어느 날 중전은 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충격이 있었던 듯 했습니다. 정사의 흐름, 조정의 갈등이 병세를 건드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길수는 급히 불려갔습니다. 길수는 중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지만 손바닥 안쪽에는 아직 뜨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마마께서 주무르듯 쥐고 계신 것은 몸이 아니라 나라 전체라고 말했습니다. 길수는 중전의 가슴과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익히 아는 매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운이 엉켜있는 자리마다 두려움이라는 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길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소란이 다가왔습니다. 소란은 중전에 가까운 곳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소란이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지금 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리를 두려워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감히 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임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중전을 향했고 어이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길수는 소란의 말을 들으며 더 깊은 곳을 살폈습니다. 몸은 정직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중전의 몸은 분명히 살고자 하고 있었고 살아있으면서도 그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길수의 손이 조금 더 깊이 눌렀습니다. 길수가 말했습니다. 마마, 이곳은 도망가고 싶은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러나 아직 갈 수는 없는 자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길수와 소란이 각자의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는 동안 왕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도와 채통의 나라에서 머슴과 궁녀가 왕비의 곁에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아프게 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중전의 숨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서 중전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비쳤습니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은 왕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잡음이 있다 하였다고. 머슴과 궁녀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나 머슴이든 궁녀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몸이 아플 때 누구의 손이 내 아픔을 풀어주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전체를 울렸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중전의 목숨이 이자의 손에 달려 있다면 내가 지킬 것은 채통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그 말은 길수와 소란에게만이 아니라 방 안에 서 있던 모든 사람에게 새겨졌습니다. 내의원 책임어이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머슴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길수는 궁궐 안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지는 못했으나 중전의 병세가 출렁일 때마다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손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라는 중전의 곁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법을 배우며 시간이 갈수록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궁궐 안일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마다 길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모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길수가 손을 뻗으면 어떤 사람은 나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길수는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소란이 길수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소란이 길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냐고 물었습니다. 길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소란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손이 없었다면 중전마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길수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전의 병세는 안정되었고 궁궐 안에서 길수와 소란의 존재는 조용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한 궁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길수가 급히 불려갔습니다. 길수는 궁녀의 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궁녀의 몸은 너무나 뒤틀려 있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는 순간 궁녀의 몸이 더 심하게 경련했습니다. 길수는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소란이 다가와 궁녀를 살폈습니다. 소란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전부터 독을 조금씩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독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소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몸은 이미 독에 잠식되어 손으로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길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녀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길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길수는 중전을 찾아갔습니다. 길수가 말했습니다. 소인의 손은 완벽하지 않다고, 소인이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손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다만 그대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왕도 완벽하지 않고 중전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대의 손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길수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한양 안과 밖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조선 궁궐에는 어이보다 먼저 병을 알아보는 머슴과 점쟁이보다 먼저 마음을 읽는 궁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은 언젠가 잦아들었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후세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관들은 실록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을 똑바로 적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예시이야기 속에서는 그들은 분명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머슴 길수, 궁녀 소란, 그리고 그들을 신분보다 먼저 사람으로 본 한 시대의 중전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병은 손이 먼저 느끼고 마음의 병은 눈이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의 병을 진짜 고치는 것은 약도 벼슬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또 다른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양 나무꾼이 자신의 손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낄 때, 어느 작은 고을 처녀가 다른 이들의 마음이 너무 잘 보여 괴로울 때, 어른들은 슬며시 예시이야기를 꺼내어 들려주곤 합니다. 예전에 중전마마를 살린 머슴의 손이 있었고 그 곁에서 마음을 살피던 궁녀가 있었습니다. 네가 가진 그 눈과 손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숨을 붙들어 줄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 손과 눈을 스스로 함부로 여기지 말거라. 어쩌면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손끝과 눈동자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